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이 이제 토요일 주말이고요.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 잘 휴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이제 1480원을 찍고, 이제 1400 한 4, 50원대에서 이렇게 그 밴드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환율을 항상 이해하는 것이 지금은 높은데 언젠가는 다시 내려올 거다. 이 뭔가 막연한 믿음이 개인의 희망이 아니라 뭔가 과거 경험에 근거한 착각에 가깝습니다. 사실 2000년대나 201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은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강했었고 인구 구조가 굉장히 젊고 탄탄해서 이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굉장히 우등한 이 우등생의 포지션이었고 원화 자체가 구조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때의 한국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하고 이 환율이라는 게 정부의 의지나 일시적 정책으로 장기 하락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환율이 국가의 체력표이자 미래의 기대치의 결과물이라면 이 환율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 대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라의 미래의 성장성은 어떤가? 이 나라의 통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을까? 이 나라 자산을 오래 들고 있어도 되는가? 위기가 왔을 때 이 나라 통화는 안전한가? 이 환율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항상 봅니다. 만약에 원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려면 다음이 뭔가 이제 동시에 충족이 돼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생산성이 상승해야 되고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인구 구조가 나이가 어린 그 연령대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탄탄하고 안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 유입이 지속이 돼야 되고 정치나 어떤 재정 신뢰가 유지돼야 되고 글로벌 통화 질서에서의 이 위상과 그 유지를 하는 것, 이 엄청난 요소들이 다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구 구조는 뭐 어느 나라든 환율 논의의 출발점인데 환율의 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인구 구조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예를 들어보면 뭐 미국이 지금 이제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이민자들을 들여오는 것을 지금 멈췄지만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감소하는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감소하지만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생산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 들어가는 인구가 그냥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에 가만히 있는 그 어떤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었고 그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가는. 근데 한국은 이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제 억지로 계속 뛰어야 되는 그런 걸로 비유를 했는데 이게 참 좋은 비유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이 이미 출산율이 세계 최저이고 뭐 지금 좀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아직 1을 넘어가진 못했으니까 이런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고령화 속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뭔가 삼중악재에 들어선 인구 구조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단순한데 생산 인구 감소가 생산성을 하락을 야기하고 소비 인구 감소는 당연히 내수를 위축시키겠죠. 연금이나 복지의 어떤 지출 증가는 재정 부담을 확대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국가 성장률 하락은 통화 가치 하락을 압력합니다. 이 환율이 모든 것을 미리 반영한다면 또 요즘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정말 잘 나가긴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원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수출 구조의 한계를 생각해 봤을 때 한국은 여전히 수출 의존형 국가입니다. 하지만 수출의 질이 과거와는 다르죠. 특정 산업, 이제 특히 반도체에 의존을 하고 중국에 의존을 하고 미국에 의존을 하고 이 구조적으로 이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불리한 위치로 이 고부가 가치 서비스 수출이 취약해지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출이 많이 나가는 것과 수출이 환율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호재일 수가 있어요. 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한 대를 4만 달러에 판다면 원화로 들어오는 돈은 4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이 되죠. 그만큼 기업은 점점 부유해질 수 있고 사실 환율이 높아지는 것은 국가나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싫어할 만한 일은 아니기도 하지만 어떤 국민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물가 상승을 직격탄으로 만든 것이기도 해서 국내의 각종 연금이나 특히 이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환율을 낮추고 있긴 하지만 이게 환율을 아예 내리려고 하는 정책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본 흐름이 이미 방향이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인 자본은 감정이 없고
수익성과 안정성만 본다면 지금 글로벌 자본이 보는 한국의 모습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어떤 이제 인구 리스크와 정치 사회적 갈등 그리고 재정 부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 상황에서 원화를 장기 보유할 이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냥 계속 보유 외국인이 들어오더라도 갑자기 나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이런 이유로 일어나는 거죠. 왜 국민들과 한국은행과 정부는 이 1,500원이라는 원달러 환율 숫자에 집착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1,500원 선을 위기선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냥 단순합니다. 과거에 뭐 그 정도까지 가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환율에는 절대값의 공포보다 뭐 속도와 방향이 더 중요하다면 1,200원에서 1,300원까지 갔고 1,400원까지 이제 올라갔고 이제 1,500원을 보고 있는데 이게 불과 5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죠. 이 흐름이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고 그렇게 고환율은 이미 구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원화 약세가 뭔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 중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 뿐이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거나 저번에 고점 148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을 때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버티는 것과 뭐 해결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외환보유고는 무한하지가 않고 환율을 방어한다는 것은 계속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사는 행위이죠. 문제는 외환보유고는 유한하고 시장은 굉장히 무한합니다. 이렇게 시장은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그렇게 방어를 했을 때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착시일 뿐이죠. 환율 방어의 특징은 단기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고 시장의 근본의식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이 방어 중이라는 신호를 주는데 이 신호는 여기 약점이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이 오히려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한 환율 방어의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면 국민연금은 사실 정책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국민연금의 본질은 단 하나인데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이죠. 이 자금으로 환율 방어와 시장 안정 정책이 완충제로 사용하는 순간에 이 국민연금은 연금이 아니라 정책적인 도구가 되고 국민연금을 소진해가면서 환율을 막는 것이 이 무의미한 이유는 환율의 방향은 구조적이라는 것과 연금은 일회성 자원이라는 점. 그렇게 연금 고갈은 되돌릴 수가 없고 환율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은 연금의 손실뿐이고 즉 미래를 태워서 현재를 연장하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연금의 신뢰 붕괴는 환율에 더 치명적인데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기 시작한다면 국가의 재정 신뢰가 하락하고 제도 신뢰가 붕괴하고 장기 투자 자본이 이탈하면서 환율에는 오히려 더 악재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물론 환율이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원화가 초강세였던 때는 절대 아닙니다. 환율은 사이클을 가지는데 하지만 바닥은 점점 높아지고 있죠. 1990년대의 바닥과 2000년대의 바닥과 2010년대의 바닥은 모두 각각 올라갔습니다. 과거로의 회귀는 없었고 새로운 기준선이 바뀌면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적응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환율이 1,200원이든 1,500원이든 진짜 문제는 이 구조에서 개인과 국가는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사실 환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국민들의 삶이 고달파질 뿐입니다. 옆 나라 뭐 일본이나 대만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이제 가져가는 그 월급이 환율 때문에 절반이 됐죠. 그래서 이 구매력이 없어지고 상실되는 것을 우리나라도 결국 겪게 될 텐데 결국 이 환율 리스크는 개인들에게 시사하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원화 자산만 보유하는 것은 구조적인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소득이나 자산이나 연금이나 부동산이 모두 원화에 묵혀 있다면 환율은 그 삶의 구매력 문제라고 했을 때 그렇게 환율은 투자 변수가 아니라 생존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외 자산과 달러 수입원과의 글로벌 분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기본값이 되어버렸죠. 국가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환율 방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하지 말고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생산성과 인구 정책과 산업을 전환시키고 또 교육개혁과 재정 지속 가능성, 이 모든 것은 환율을 결과적으로 바꿔버리는 어떤 요소들이기에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결과는 반복이 되겠죠. 연금을 지키는 것이 환율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죠. 환율은 다시 오르내릴 수가 있고
연금의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1,500원 환율은 나라가 망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과거 모델이 끝났다는 어떤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연금을 태워서 시간을 사는 선택은 결국 더 큰 대가를 부르겠죠.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구조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개인과 국가 모두의 전략적인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은 떨어질 수 없다기보다 예전처럼 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준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